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 우회가 출범한 뒤로 늘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 정치를 이끈다고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100년 정당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2441년 풀뿌리 정치인 이들을 더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정치 공학적 계산이나 전략적 판단이 앞서는 중앙 정치의 대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선보이겠다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장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신선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응원도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 염태영 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연일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있는 장마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역과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또 3부에서는 핵폭발 수준의 폭발 사고를 당한 레바논 현지 연결해서 교민 피해 상황과 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3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 의료진을 구하고 환자를 보호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도 추모 콘서트와 특집을 만들었었는데요. 안타깝게 오늘 또 환자의 흉기에 정신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안까지 마련됐는데 왜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4부 시간에는 때 아닌 임차인 고백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여의도 상황과 전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사람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3선이시네요. 예, 2010년부터 예. 내리 3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떨어진 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2006년도 열린우리당 여당 예. 기호 1번 후보였는데 예. 참여정부 비서관 하다가 나왔는데 28% 받고 예. 참패했습니다. 예. 그 참패위원 내리 3선 하셨는데. 예. 비결이 있을까요? 3선한 비결? 맨 처음에 2010년에는 수원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척박한 데였는데 예. 2010년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 노무현 대통령께 대한 국민들의 그동안의 미안함이 아주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2010년도에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의 대안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수도권을 튼튼하게 민주당의 기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제가 자치분권 운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삼선까지 내달려오게 됐습니다. 예. 3선이 마지막이시네요? 예, 이제 2년 안 남았습니다. 예. 그 이후로 혹시 목표를 둔거나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한국 사회가 리모델링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풀뿌리 시민정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예.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싶습니다. 예. 수원이 지금 100만 인구가 넘죠? 125만입니다. 125만이요? 예. 상당하네요. 예. 125만 그 수원 시민들 챙겨야 되고 또 폭우 피해도 있고 예.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뭐 부동산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할 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기초단체장이신데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이게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TV에 나왔을 기회도 많고 뭐 토론할 기회도 많고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좀 시장님보다 많이 앞서잖아요. 근데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그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자체가 불리한 이미 처음에 스타트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형국이죠. 예. 국회의원은 초선만 돼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데 반해서 자치단체장은 우리 시처럼 국회의원을 5이나 갖는 데서 그 3선 시장을 하는 동안 정치 경륜이라든지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국회의원 초선만 못한 것이 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리함을 딛고라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지방 풀뿌리 정치,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이 정권 재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2022년에 정권 재창출도 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랑 다르게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에 많이 당선이 되시면 예.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원시장을 함께 예. 문제없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예. 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죠. 야, 그래요? 지금 이제 7명의 국회의원과 저 하나가 이제 최고위원 도전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수원시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수원시가 해결 못한 몇 가지가 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묶여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 정치권에서 또 당 지도부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수원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수원시장을 10년 했지만 마지막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 정치권에서, 중앙 정부에서, 중앙 당에서 제가 역할을 함으로써 예. 그 길을 여는 것이 수원시장의 가장 소중한 예.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소수자의 입장으로 보면 여성, 장애인, 노인 예. 이런 분들이 그 원래부터 갖고 있는 소수자 이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포용의 원칙으로 가급적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건을 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당의 입장으로 보면 보다 민주당다우려면 적어도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제외하라가 아니라 그 조건이 안 되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그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여성 목세 최고위원도 한 명 예, 이미 예. 두고 있듯이 예.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 지금 또 이번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뉴 노멀 시대에 또 자치단체장도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배려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이 변화되는 이번에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 또는 그 혁신의 아이콘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현장의 정치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이번에 의미가 있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치단체장이 그 전당대회에 나갔던 전례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 지난번 그 민주당 정당대회 때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대표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다 결국은 드랍했었는데 지금 방금 하신 것은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이 민주당의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이니까 예.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금 그러면 많이 좀 성원을 할 것 같아요. 예. 염태영 당선되라고. 예. 지금 민주당 안에는 민주당 당적의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금 176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2018년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풀뿌리 정치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이 155명, 또 광역의원이 한 650명, 기초의원이 한 1650명, 그래서 2450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중앙당에 지금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예. 불균형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자치 30년이 되어갖고 지방자치가 만들어 온 성과와 다양한 그 에너지에 비해서 중앙당이 그런 것을 수용해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 2005년에도 한번 자치단체장이 이런 뜻에서 도전을 했었고 2018년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그 앞에 두 번의 실패 사례 속에서 또 공감대가 상당히 넓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풀뿌리 정치인 또 현장의 힘을 그 중앙당에 접목시킬 이런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다녀보면 그래도 많은 그 호응들을 얻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이 5개 지역구 중에 민주당이 몇 개를 갖고 있어요? 5개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죠. 그 2016년에 20대 국회, 2020년에 그 21대 국회에서 전석을 시장과 의회를 다 점령한 데는 수원이 유일합니다. 예. 그 5명의 국회의원 또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좀 앞뒤에서 좀 도움을 줄까요? 예, 어떻게? 그럼요. 자치분권의 가치를 다 그래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방 정치인, 지역의 정치인이 그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중앙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장님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당대회가 과거처럼 열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연설 잘하는 분들은 그 당일날 그 연설으로 휘어잡을 수도 있거든, 당원 대의원들을. 근데 지금 그 온라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이 흥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유리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전국 중앙대의원이 서울로 직결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 작업이라는 게 어차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원 한 분 한 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또 새로운 그 저에게 그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면 대의원들 직접 만나는 가운데는 상당히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버스 타고 가면서 국회의원이 은근슬쩍 누구 찍으러 가면 대의원들이 따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많이 그게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9,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김종민 의원이 1위를 하고 있고요. 노웅래 의원 2위. 근데 김종민 의원은 워낙 뭐 법사위에서 어떤 인지도가 높죠. 그렇게 높아졌고 노웅래 의원은 중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양양자 의원은 또 여성 최고 몫이 이미 정해졌고 봐지고 4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4위를 했다. 그러면 당원 대의원 쪽에서 다른 후보보다 조금 앞선다고 보면은 무난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봐주시는 게 객관적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대로 쭉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초반 판세 분석이니까 참고사항이죠, 뭐. 예상외에 선전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상외의 선전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로서도 국회의원들의 그 전국적 인지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0년 해온 것이 그래도 아름아름 아는 분들에게 알려진 것이 이렇게 축적됐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치분권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강조하셨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수도 이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구하던 국정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원도 수도권이니까 이게 분산된다? 그럼 수원에 있는 인구도 빠질 수도 있고 뭐 수원에 있는 각종 뭐 어떤 국가 중요 시설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반대 안 하세요? 저는 그 참여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 중에서 제가 담당한 게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 소견이 아니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제 나름대로의 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때 이제 관습법에 위배된다 해서 결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기이한 형태로 그렇죠. 지금 추진돼서 예. 정작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행정수도 완성을 말씀하셨죠.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지금처럼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져 있는 기능 때문에 너무 많은 낭비가 비효율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완성해야 되고 수도권이 지금 포화도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으로 아무리 해봐야 수도권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한 부분 행정기관의 이전과 또 혁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즌2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었거든요. 그런 기초자치단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관계없이 미래를 본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 균형 발전, 지방 소멸이 되면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겁니다. 예. 당연히 수도권 주민들도 설득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또 그것이 우리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대결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예. 가장 좋은 건 아마 개헌일 것 같아요. 예. 원포인트 그럼요.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야당이 또 협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예. 특별법을 제정하자 아니면 국민투표를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야당이 이에 협조해줘서 되리라고 생각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도 이전 또는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뜻 미통당도 반대를 당장 하고 나서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그것을 완성시켜 놓는 가운데 지금 그거 말고 개헌의 요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권력 구조의 문제, 또 대통령 중임제의 문제,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 또 행정 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개헌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또 국회의장이 내년 말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행정 수도의 완성과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분산 정책들은 개헌으로 뒷받침될 수 예.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일을 보다 진솔하게 정치권이 논의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돼서 속도가 안 나면 국민들에게 바로 호소를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집행을 해야겠죠. 예. 자, 다음은 민감한 질문 좀 해보죠. 민주당이 어쨌든 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풍 맞는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그 후보들이 비난받는 점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고도 개혁 입법에서 여러 가지 예. 소리가 내다가 결국은 좌절됐죠. 예. 그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되씹어 봐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180석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준 뜻은 원래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하루빨리 하라고 하는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가져왔던 개혁 입법 과제들을 21대 국회 초반에 반드시 해내는 거고 그것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협치는 국민들하고 하는 거지 지금 20대 국회에서 매번 그것을 실상을 봐왔던 야당하고 하게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대 때 개혁 과제들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것은 속도를 내서라도 개혁을 완성하라. 예. 이런 지상 과제였다. 예. 그래서 추춤추춤해서 결국은 또 시점 놓치고 예. 또 다른 요인들로 좌절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수원에도 어떻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좀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랐다기보다 지금 이제 수원은 몇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또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좀 올랐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임대차 3법도 통과됐고 예. 그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계속해서 내어놓으면서 반드시 부동산은 잡겠다. 이 대책으로 안 잡히면 또 다른 대책을 내겠다. 계속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부동산 값이 잡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공급 대책도 어제 발표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또 구청장들이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하고의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인 건지. 사실은 그 현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할 때 제가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현장의 사정을 미리 그 일종의 조율해 놓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수반들이 참 그 곤혹스러운 게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의 큰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방향 속에서 그 지방정부 현장과 소통을 해서 그것이 좀 더 다듬어진 정책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의 현장성과 디테일을 가미를 해야지만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취지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도 된 거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예. 분명히 있죠. 그럼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덜 다듬어진 일반적 지금 정책이 임대차 3법 같은 것의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큰 방향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공정의 문제고 또 지금 그 일종의 임차인인 경우는 워낙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공정의 가치와 민주당 다워지는 일에는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말고 현장에서 뭐 신도시를 넣는다든지 어디다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건 조정의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더. 저희가 월요일 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이현옥 사장 인터뷰했는데 경기도의 기본주택 시범 모델이 수원에서 이미 추진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수원에서 추진 중인 그 임대주택 어떤 겁니까? 수원 중산층 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에 있는데 광교 신도시가 워낙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신도시 중에 핫하게 뜨는 데죠. 거기는 이제 지금 550세대 규모로 시범 조성하고 올해 10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고 또 2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광교가 높은 수준의 이제 주거 환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뜰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역시 주거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안으로서 주택 정책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층의 그 맞춤형으로 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550세대 시범으로 하고 이게 성공적인 평가가 나오면 더 늘려나겠다 이런 그런 거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주거 취약계층의 그 다음 단계의 주거 불안층의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원하면 최대한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이왕 나오셨으니까 최고위원 나가면서 출사표 한번 여기서 더 던지고 예. 저를 뽑아달라 한마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장이 갖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양성을 갖추고 또 디테일에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꼭 현장 검증된 그 풀뿌리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5명 최고위원 중에 적어도 1명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만 민주당이 보다 다양성과 앞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정치인의 힘으로 이것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2022년 대선을 또 지방선거를 우리 힘이 현장에서 앞장서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좋은 사람님께서 우리 수원시 시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먼저 비 피해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지자체 피해를 집계한 결과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 또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1명, 경기 9명, 충북 13명,
충남 3명 등으로 충북에서 사망 실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실종자는 이제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대다수고요. 소방당국은 지난 3일 이제 실종자 3명을 발견을 했고 현재는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1,587명이 발생했고요. 이 중 1,146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마을회관, 체육관, 친인척 집 등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 정세균 총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경기, 충북, 충남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엄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오늘 기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검찰은 이전 기자와 함께 취재한 백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이전 기자는 이제 후배인 백 기자와 함께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고요. 이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비리 혐의를 제보하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는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 이렇게 협박했는 게 나옵니다. 가족 네네.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누가 기소가 되느냐. 근데 보니까 한동훈 검사가 공범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끌었었죠. 그 한동훈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공범 적시 여부는 아직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혐의와 관련된 사람 모두를 앞으로 향후에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중앙지검에서 밝혔습니다. 실패한 수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 검사의 언론 플레이에 언론이 당했다. 최근에 보니까 그 한동훈 검사 친구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라고. 네. 동명이인.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녹취록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네. 그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어도 되는 겁니까? 조금 갸우뚱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까지 병원에 입원하면 검찰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취지의 예. 발언을 하셨는데 애초에 지금 수사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난투극이 있었다, 그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밝힌 거는 한동훈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녹취록 유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독직 폭행으로 내가 맞았다고. 네. 그 언론에 알린 것도 한동훈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한동훈 검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네. 백 기자는 불구속 기소. 네. 이 기자는 구속 기소. 네. 검언유착 당사자들 입장 어떻습니까? 기소가 알려진 이후에 이제 한 연구위원 측은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한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딱 두고 볼 때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이고 수사의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이전 기자는 진상조사 착수 직전인 3월 31일 밤과 4월 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해 녹음 파일 등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또 채널A 법조팀장이 한 연구위원에게 그 이후에 녹취 파일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제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두 차례 정도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이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별로 나온 것이 없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타임라인으로 두고 봤을 때, 사실 한동훈 이제 연구원이 당시에 신라젠과 관련해,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굳이 이런 해명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입니다. 네. 예. 처음에 이 사건이 불려졌을 때 한동훈 검사가 나는 신라젠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들과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므로 녹취 파일도 당연히 없다. 네. 라고 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신라젠 얘기도 했고 녹취 파일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서 배림 채널A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에게 녹취 파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68이 없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을 거고 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증거인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과연 포렌식에서 그때 증거인멸한 게 나왔겠느냐. 나왔다면은 뭐 이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가 공모로 엮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안 나왔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포맷을 해달라고 회사에 노트북을 제출을 했는데 디가우징 상태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증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 그렇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그 정황적으로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KBS에서 자체 고발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잠시만요.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예, 넘어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검언 유착 관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허위 주장을 한 유튜브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들 상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버까지 하네요.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말을 했고요. 그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설명입니다. 앞서서 형사소송도 여러 명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이은 지금 민사소송. 네. 지금 우전 편집위원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을 당한 대상이고요.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앞서 형사재판에서도 우전 이제 편집위원이 방송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 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예. 허위사실 방송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사도 고소가 몇 군데 돼 있던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울산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네.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써가지고 그걸 받아 쓴 다른 언론사도 있고 그것도 지금 다 고소가 돼 있는 상태고. 네네. 또 유튜브에서 주장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네, 그렇죠. 그것도 지금 허위사실로 아마 네. 고소가 됐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고요. 우종창 편집위원은 실형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어쨌든 공인인데 하나하나 다 이 고소 고발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반론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언론사나 유튜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실어줬다면은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조금 반론권을 조금 안 준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론이나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 고발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예. 8월 임시국회는 이제 18일 열릴 예정이고요. 이 대표는 통합당이 반응이 없다면 다른 대책을 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에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요. 이 대표는 7월 15일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왔다면서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법률에 있는 대로 추천을 하라 하지 않으면은 법이라도 바꾸겠다 이 말이네요. 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태풍이 남긴 강한 저기압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 강한 비에 강풍까지 동반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상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 연결합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또 오락가락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도되던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다음 주 10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 장마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후에도 장마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 정체 전선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국지적인 소나기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비로 그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근 몇 년은 장마라고 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이런 경험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장마 기간 동안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선은 북쪽에 있는 찬 공기의 강도와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평년에 비해서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가 예년보다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 정체 정선 자체를 끌어올리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간의 세력 싸움이 장시간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긴 장마 기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인데 네. 시간당 100mm 이상의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것 앞으로 며칠 동안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또 그럴 경우가 많습니까? 내릴 가능성이? 네,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낮에는요, 이 중부지방과 전라도 그리고 내일 낮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는 며칠 전에 그 중국 상해 남쪽 부근으로 상륙을 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되면서 남긴 이 저기압 소용돌이가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서 내일까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에 이 저기압에 가세된 구름까지 더불어지게 되면서 매우 예.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당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 300mm요? 예,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근데 그 하구핏이 소멸돼 갔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히. 네,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내놓은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지금 현재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북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개수의 약 13개에서 15개 정도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정도에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예보관님께서 10일까지는 다음 주 10일까지는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마 전선이 다 빠져나가서 다시 햇볕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쯤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들이 내리는 날이 있어서 예. 지역적으로는 아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조금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예. 상대적으로 중부지방 쪽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 먼저 햇볕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예. 중부지방에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말도 중부지방이 가장 걱정되는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주말에는 일단 이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만들어낸 저기압 소용돌이가 이제 통과를 해 나가면서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제 영향을 줄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저기압 후면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건조 공기로 인해서 비구름대 영역들이 조금 남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구름대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놓이는 중부지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부지방 순으로 좀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의 양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좀 강한 강도를 가진 비가 전국에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서울은 군데군데 비가 많이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조금 내렸다가 많이 내렸다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만 어쨌든 예측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도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습하고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한번 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막대한 양의 비도 순간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기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예.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약간의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 수증기들을 비구름대도 만들어주는, 특히나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갑자기 생겨나는 비구름대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올해 여름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무더위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비가 내리면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일 이 장마가 끝이 나고 해가 뜨면 다시 엄청난 더위가 몰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비춰본다면요.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며칠 전부터 폭염특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이제 장마가 끝나는 시기부터는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대표져 있는 상태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우 더운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상청 예보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불가항력입니까? 그런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 경기도 수도권 지방의 비의 양이 조금 적었지만 이 우리나라 경기도 북쪽이나 강원 영동,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하루 만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들은 시간당 100mm의 강우강도로 갔기 때문에 내리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에서 예보를 낼 때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보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남북의 폭이 좁아서 이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수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정신과 환자가 흉기로 찔러 숨졌던 임세원 교수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임세원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요. 관련해서 정신과 전문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을 공고했는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이 사건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오늘 일어난 사건이라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좀 정확한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좀 경찰 조사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파악 중인데 이게 증상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떤 성격적인 요인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대형 병원보다는 아무래도 중소규모 병원이 이런 쪽에 더 취약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 사건이 벌어진 병원이 의사가 한 분뿐밖에 안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일단
말씀 맞다나 이제 그런 이유로 이런 커다란 일을 벌이게 됐을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뭐 또 증상이 관여한 게 아닌가 염려스럽고 2년 전에 있었던 임세원 교수 사건도 이제 머릿속에 어떤 폭탄 칩을 심었다 이런 피해 망상이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처벌을 강화해서 끊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도 거기는 동감합니다. 네, 이거 네. 만약에 어떤 발작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임세원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또 네. 대형 병원에는 충분히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소형 병원은 불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정신의료기관은 이제 안전수가라는 걸 만들어서 100병상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안전요원을 이제 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일정한 자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의원급 또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임세원 교수님 사건 이후로 그 의료 현장의 보안이나 비상 탈출로 등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병원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연문을 공사를 한 병원도 있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한 곳도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이게 비율로 따지면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또 실제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일단 출동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의원급에 대해서는 경찰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꼭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네. 주치자에 의한 사고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다른 보복을 하려고 한 치료에 대한 보복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면서요. 예, 그건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예.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전수조사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증상에 의한 게 높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응급실에서의 어떤 주치자 폭행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병원에서의 이러한 폭력의 문제는 의료진의 생명뿐 아니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방금 응급실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른 환자한테 피해도 줄 수 있으니까 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미 이게 사회가 이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이 가족이 정신질환을 책임지는 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예. 작년에 발생한 안인득 사건이나 또 임세원 교수 사건만 해도 이제 이런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이제 지역사회에 방치되다가 예. 부모님은 연로하고 아프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발을 하면서 이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비도 해서 이런 일부 인권과 함께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신건강 심판원이나 사법입원 같은 형태로 이제 치료를 꼭 받게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자가 방문해서 상태를 챙기고 이런 이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이게 예방이 되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편견은 높아지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더 숨게 되고 그러면 또 사고가 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족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시스템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과 연계된 병원과 경찰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세원 교수 일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의사자 지정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유족들은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냈고, 그 선고가 이제 8월 말에 있는데, 네. 교수님은 당시에 의사자 불인정 결정 듣고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이 의사자에 관한 법이 보상과 관련해서만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해외 법들은 사실 그 의사자라는 게 이제 명예를 통해서 이제 유족을 위로하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칼을 들고 다가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변에 이제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멈추고 대피하라고 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런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상당히 이제 좁은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의료운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원에서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포, 그러니까 뭐 묻지마 폭행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이 병원에서 이런 의사를 향한 이런 또 살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소수인데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저희 기억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저만 해도 사실 3명이 살인 미수로 국립법문병원에서 복역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처음엔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만나보다 보니까 너무나 선량한데 이분이 부모님이 너무나 잘 케어해서 잘 지내시다가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님이 이제 간병을 따라간 상태에서 재발하면서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이 아니라 집을 찾아가는 단 한 명의 정신질환을 돌보는 사회관리자라도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더 숨게 되고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가질 수는 있지만 혐오가 지나치면 이분들이 다 숨게 되면 사회는 더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그리고 저희가 국민소득 3만 불에 맞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재난안내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에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2m를 초과하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오니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유역 인근 주민은 지자체 대피 명령 발생 시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린 재난안내방송이었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많은 분들도 영상을 보고 아마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4,0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떤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목회활동 중인 전표돈 목사님 연결합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표돈 목사입니다. 목사님 혹시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뭐 저희는 아직 감사하게 피해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이 나니까 또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슬프네요. 저희도 외신을 통해서 폭발 당시 영상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폭발 규모가 커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느꼈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혹시 그 폭발 음이라든가 진동을 느끼셨나요? 네. 저희도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폭발음도 들었고요. 또 폭발 후에 생기는 그 후폭풍까지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음 때문에 뭐 몇 시간 동안 또 귀도 좀 아팠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피해자 숫자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이 나라 적시사에서 알려진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많은 피해자가 생겼어요. 현재 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실종자도 한 100여 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실종자는 지금 아직 뭐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예. 또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한 4,000명이 좀 넘게 집계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예. 아까 저희가 외신을 봤을 때는 사망자가 70여 명인데 지금은 1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실종자도 100명이 넘는다. 이게 자꾸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인분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파손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인체에 해를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소화기 쪽에 굉장히 그 위험한 그 화학 물질들이 이제 날아다니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라는 얘기는 있고요. 또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뭐 외부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 뭐 드론으로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확실한 것은 유해 물질은 떠다니고 있다. 공기 중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창문 다 닫고 외출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2주 동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주 동안이요? 준전시 상태 같은 거죠. 네네. 예, 준전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는 어때요? 사실 베이루트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수도이긴 하지만. 예. 그 베이루트가 사실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해안가에 있는 그 포트에서 이제 발생한 건데,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경제가 너무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기 사정이 이제 늘 불안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상황이 이 폭발로 인해서 또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사실 그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료도 사실 의료진들에 대한 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원을 감축한 상태였었거든요. 예. 이제 이번 사태로 부상자들과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됐기 때문에 이게 뭐 사체 수습부터 시작해서 실종자 수색 또 의료 지원 이게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국제사회부터 지원의 말씀을 부탁드려도 좋고요. 혹시 한국에서 사실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바논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의료 인프라가 많이 열악해서 지금 이 상황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뭐 정리하면서 잘 처리할지가 상당히 의문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 또 한국에 있는 어떤 탁월한 의료진이라든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그 뭐 소방대입니까? 뭐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19 구조대도 있고 또 의료 지원팀도 있고 우리나라가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바논 베이루트 현지에서 전표돈 목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830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고는 아까 낮에 또 다른 방송국에서 현근택 의원이랑 토론하시던데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비가 오는데 어디 가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최근 이슈가 또 특히 부동산 관련 이슈는 또 노원구랑 관계 있는 거라 가지고. 부동산 이슈는 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불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 요구가 워낙 이제 강합니다. 뭐냐면 이제 결국 노원구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가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저해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잘못 언급하면 뭐 님비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 구의 발전이 안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의 특성이라는 게 자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어쨌든 그 관리라든지 이런 상태가 그 연수가 쌓일 때마다 좀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고밀도 주거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태릉 녹지에 또 아파트를 추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임대라는 형태보다도 어쨌든 아파트가 그곳에 적합한 시설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왕에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동산 문제부터 한번 논의해 보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월세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윤희숙 의원인가요? 발언한 다음에 언론에서 민주당이 섣부르게 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전세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논지던데. 김남국 의원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시중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걸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임대차 3법이 또 뭐 여러 가지 주거 비용을 올려가지고 전세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장에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이 수치로 근거를 든 것도 사실상 특정한 시점에 올라간 그 수치만을 이용해가지고 선별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3년치 그 1989년 12월 그 전후로 해서 3년치 주택 전세자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1, 2년 뒤에는 굉장히 안정화됐고 그 효력이 발휘한 몇 개월 뒤인 바로 6개월 뒤만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질 거다. 그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전월세 가격 상한제를 5%를 시행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나 주거비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하게 이 주택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결정되진 않고요. 결국 시장에서 주택 그 주거비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 또 그 당시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복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이것이 전월세를 가속화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또 어렵고요. 또 윤희숙 의원님 조금 안타까운 게 임차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전부 다 보완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그런 정책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반박을 하는 요지는 이해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전세 물량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수백만 채 주택이 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뭐 사실 전세로 나와 있는 뭐 특정 사이트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1000건이 채 안 됐다는 거는 이건 전세 물량이 말라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이게 뭐 민주당 당론이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지만은 일부 인사들이 뭐 전세에서 월세로의 그 전환이라는 거는 어떤 필연의 과정 속에 있다. 또는 어떤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 월세가 전세보다 나은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진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나가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뭐 당연히 김남국 의원은 해명하겠죠 여기 대해서.
제가 해명 드려야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세제도와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저도 전세가 좋죠. 그러니까.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특히나 목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전세제도가 훨씬 더 유용한 게 맞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 많은 분들이 전세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부 정책적으로 이것을 전세로 월세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좀 전세가 메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올해 7월 기준에 사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금리가 계속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속화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오히려 3% 전세 물량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만약 이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환불해 반환해주고 그것을 월세로 돌릴 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기준으로 52.4%가 대부분 다 갭투자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물량이 갭투자이기 때문에 갭투자하는 그런 물량들이 당장의 월세로 전환된 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게 또 소급표가 적용이 돼서 4년 뒤에라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택의 공급 정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확실하게 좀 차단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뒤란 얘기를 하는데 전세 절벽이라고 하면 당장 이제 지금 이미 전세 들어있는 분이 갱신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신규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절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자꾸 4년 정도 아니면 최소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물론 전세 성수기는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장에 우려가 나타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사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죠.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쨌든 저는 윤희숙 의원의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적 판단을 못했다. 아까 윤석 최고가 짚었던 그런 발언들은 그렇게 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왜 신의 한 수를 뒀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통계 같은 거야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자신이 필요한 통계만 갖고 왔기 때문에 반박이 가능해요. 다만 이게 임대차 3법이 좋은 법이냐 아닌 법이냐, 민주당이 왜 이걸 통과시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를 전세 월세 논쟁으로 갖고 간 거. 그렇죠. 그게 대단한 윤희숙 의원의 신의 한 수였다 보고, 거기에 끌려간 민주당은 이번에 굉장히 정부적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봐요.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 보좌진이 전부 다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직접 민원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임대차 3법 같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이런 입법을 해놓고 왜 이것을 제대로 홍보조차 못하느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었고요. 또 임대차 3법은 정말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2+2 4년이 아니라 6년, 적어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제에 맞춰갖고 6년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못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민원 전화가 아니 팬클럽 전화 같은데. 그 민원 전화가 팬클럽 전화 같은데. 팬클럽 전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정책임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임대차 3법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건,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공급대책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노원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노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구청장도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암동 임대 비율이 이미 47%인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 왜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우린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던데, 김남국 의원. 예, 이게 참 답변하기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이제 사실 왜 상의를 충분하게 못했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급대책,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 단기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시급했다라는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듯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현역 구청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과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안정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조금 부정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오히려 일반 그냥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이준석 최고위원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저 같은 사람도 청년들도 결혼해가지고 임대주택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춘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조금 반발이나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집 2개 있는 거 팔아가지고 이제 무주택자가 되셨는데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같이 그럼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이 입주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에게도 절대 증여하지 말고 주택 같은 것들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걸로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다음번 공천 때 2년 내로 안 하면은 공천 안 주겠다 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나 또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충분하게 저는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석도 전부 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뽑고. 잠깐만요. 제가 어제 조경태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은 어쨌든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 수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주택 구매 수요에 부응하는 매물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어떤 매물은 아닙니다. 방금 말한 대로 김남국 의원이 말한 대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이미지와 다르게 뭐 어떤 주거의 대체제로서 인정받는다면 이게 대체 수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그리고 뭐 일가족 1주택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집이 아무리 나와 있어도 지금 옥죄어져 있는 금융이나 아니면은 그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으면은 또 구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취등록세 같은 것들을 파격적으로 또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또 금융 비용 같은 걸 확실히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같이 나와야지만 그 싸게 공급되는 집들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그게 임대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완전히 수요가 다른 수요라고 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것은 뭐 그냥 지금 이렇게 새로운 걸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 아니냐. 그래서 뭐 각종 대책, 710 대책 같은 걸 내놨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거거든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로 물량이 공급되는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공급 대책이라는 게 13만 2천 호라는 기대보다 많은 물량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 중에서 과연 실제 지자체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물량이 얼마냐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과천시장 분 민주당 분인데 그분 뭐 무한투쟁을 예고하셨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정청래 의원 약간 언급됐지만은 정청래 의원님도 반대하시나 의견 내셨고요. 근데 홍남기부총리가 발표할 때 보면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 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러면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가 얘기했을 때는 합의해놓고 지금 약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할리우드 액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어쨌든 공급 대책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연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짧으면 3년, 길면 5년, 7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지금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공급 대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급 대책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늘리는 공급의 상당수 물량 대부분을 이 청년 신혼부부와 40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노장년층 그리고 1인 주거 주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수요를 장기화하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어서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채를 보유하는 데에 세금을 어제 이제 본회의 통과를 통해 가지고 늘렸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가 돼 가지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의 어떤 주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향유하는 것보다 세금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했었는데 어제 법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늘렸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도 시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공급 물량 중 상당수가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택가격 안정에 어제 통과된 법률과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분간 상당수는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3타수 무안타인 타자니까 스윙이 아무리 커도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보죠. 저도 연말에 이사 계획 중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임대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임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세요. 네. 그래요. 자,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차기 주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의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를 이재명 지사가 바짝 붙어서 추격하고 있고 3위가 윤석열입니다. 나머지 주자들은 한 자리 숫자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의미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라고는 보기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다소 이제 과거와는 궤가 달라진 것 같은 발언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하기 나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랍니다. 총장이 후보가 되긴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탄핵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측 인사들 중에는 사실 대중적으로의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인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이 정도 나왔겠지만은 다만 이제 또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조 사실 여기가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구원을 풀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까지 윤석열 총장의 대안으로서의 매력도가 올라가느냐 뭐 이 정도에 따라 수치가 지금 이게 돌파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저는 아예 천정 같은 지점이 있을 거라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토론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을 매우 잘못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겠지만 중립의무, 객관의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은 임기 1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정치적 어떤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수사는 이런 건 놔두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조직을 잘 추슬러하고 잘 이끄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직 안정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낙제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결국은 여권 출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권 후보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선대본부장 추미애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띄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를 언급하는 게 너무 의미가 없긴 합니다. 과거 역대를 돌아보면은. 그런데 이게 저는 참 특이했던 조사가 하나 뭐냐면요. 미디어 오늘하고 리서치뷰가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게 사실 대권 20대 대선 다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성명 불상의 야권 단일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어요. 1% 차이로. 근데 이 조사가 나온 게 사실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최근에 언론에 이제 대통령과 또 여당과 각을 많이 세우는 대표 주자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보고요. 다만 이렇게 야권 후보의 어쨌든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인물은 급하게 발굴됩니다. 또 보면. 그 퍼센테이지를 언급해 주셔서 그 개요를 다 읽으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리서치뷰가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여기 있다. 나흘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무선 85, 유선 15% 조사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시민관리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공수처 후속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반드시 통과가 되었어야 될 법인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어제 통과가 됐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인사청문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한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예. 좀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었지만 통과됐으니까 추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도 추천위원을 뽑고 하는 과정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헌재 판결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차피 기다려야 될 거라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희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결국에는 공수처라는 조직의 장으로 예를 들어 저도 왜냐면 작년부터 김남국 의원이 검찰개혁 그럴 때 저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수사건을 보고 나니까 저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저렇게 좀 수사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수처장으로 상당히 야권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여권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그걸 다 백지상태 다룰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야권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잖아. 이게 저희는 한동훈 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네. 여야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마치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국에는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회의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어차피 다 뒤에서 블루투스로 조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돌아와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정당이거든요. 네. 결국 그래서 이 법까지 이 공수처법까지 바꿔버리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11대 7을 안 받은 게 지금 너무 패착으로 돌아온 게 아니 그런 생각도 들단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11대 7을 받았다 한들 어차피 이번에 절차를 본다고 하면은 패스트트랙을 하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 그게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 듭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수 정당이라도 반대 토론에 함께 참여하면서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나 아니면 또 다수가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충분하게 법안에 반영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